그러니까 미국이 자발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당장 미국을 상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결국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란이 주변 국가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그 오일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는 데미지가 크진 않을 수가 네.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성이나 취약성이 좀 센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따로 보고 그것보다 넘어서는 정도의 공포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지금 거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란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지금 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뭐 사망자도 추가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체크도 하면서 우리에 미치는 영향 등등 같이 고려해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경제설전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엔 요즘 신혜영 기자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쟁이 나고 네.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여파와 파장도 저희가 이제 다루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식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몰랐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네. 돈 벌어서 우울합니다, 신혜영 기자. 네. 자, 그럼 일단 미국의 이란 뭐 네. 공습에 대해서 먼저 좀 뉴스를 한번 좀 살펴주시죠. 전쟁 상황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 네. 에픽 페어리라고 했잖아요. 장대한 분노 대작전. 네. 미국이 이제 하메네이 때리고 이란 때리고 하면서 이제 양쪽에서 지금 미사일 쏘고 드론 공격한지 지금 대규모 공습이 일어난 지 나흘째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를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진짜 가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하는 거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여론도 워낙 안 좋고 해서 설마 거기까지 갈까 싶은 게 이제 보통 우리 생각인데 네.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 없고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라고 했고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우리의 작전의 목표가 명확하다. 이건 이라크 전쟁과는 다르다. 미사일 핵시설 파괴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선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반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있는 주변국들을 다 때리고 있어요. 주변국에 있는 뭐 카타르, 뭐 두바이, 뭐 바레인, 뭐 등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으면서 지금 뭐 이란 쪽에서는 뭐 사상자가 뭐 오전까지 최소 600명 정도고 미군도 한 6명 정도는 이제 숨진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영어에도 울렁증 뭐 이런 게 있군요. 있나 봐요. 번역을 그렇게 네, 원문이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원문 아마 입스였던 것 같은데. 아, 입스. 예. 네. YIPS 입스에서 아마 그게 뭐 골프나 뭐 피아니스트 뭐 이런 분들이 아마도 이제 평소 잘 훈련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뭐- 경기 예, 때 맞아요. 그죠? 예. 예, 긴장해갖고 막 이렇게 약간 울렁증 생기고 이런 게 아마 입수였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지금 현재 상황 우리 신혜원 기자님이 좀 전해 주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큰 공격과 반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뭐 언론계에 또 계시니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큰 공격과 반격이 이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정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큰 공격과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란의 수뇌부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했고 실제로 성공을 한 것으로 이란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실질적인 권부를 공격했던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이란도 반격을 하는데
일단은 근데 이란의 반격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이런 쪽을 공격하기보다는 걸프만에 있는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거기서 공격 타겟은 미군 기지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국가의 민간인 피해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를 탓하지 말고 우리를 공격했던 이스라엘과 미국을 탓해라. 이런 식의 성명을 내고 있는 건데 결국 이란도 지금 현재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 지금 뭐 이따가 이제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건데 지금 나오는 설명 중에 저는 제일 유의미하다고 보는 설명은 최근에 그 마크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의회에 와서 했던 증언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려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아, 이란의 공격이 있을 걸 알았고 이스라엘이 네.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고 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려고 했었고 네. 그래서 이란이 반격을 할 것이고 반격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그 뒤에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맥락이냐면은 지금 정프로님께서는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좀 이해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자발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미국 네, 네. 측의 명분 만들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한데 네. 미국 측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장관이 했던 얘기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크 루비오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랬더니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방어를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 의장과 국무장관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명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뭐 핵 협상에서 뭐 이란이 뭐 깽판 치고 뭐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군이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굉장히 옛날 얘기부터 막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헬세스 장관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이라크전처럼 길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뭐 지상전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갈 건 아니다라는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세스 장관은 지상관 투입 안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는 지상관 투입하는 것에 대한 쫄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을 폭격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고 이 원인이라는 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3월 말에 또 선거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의회가 해산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명분이 없다면 네타냐후 총리 쪽이 우리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초기에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거의 못 하고 있었고 이번에 그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국 하원 의장의 얘기를 보면서 이거는 오히려 네타냐후 쪽에서 먼저 움직인 거라 그러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다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장이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네요. 예, 무너지고 4% 넘게 지금. 네. 오전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6,100선 지키면서 버티다가 네.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5,900선까지 그렇습니다. 내려왔더라고요. 6천선이 좀 네. 무너진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란은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중동 국가들에 거의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미군 기지 공격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민간 피해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근데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쪽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약간 물밑 협상도 지금 있다는 보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부분도 그럼 협상의 주체가 누구고 예. 협상의 명분이 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당장 미국을 상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결국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란이 주변국들을
공격한 거는 예. 전체 전쟁이 확산되는 걸로 판을 좀 키우겠다. 예, 그게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모호한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 편에 들어서 중동에 있는 국가를 공격하기에는 좀 여론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를 끌어들이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지금은 이제 거의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끌어들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까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장을 쉬는 동안, 우리가 휴가 때 쉬는 동안 미국 장이 2번이 열렸습니다. 네. 미국 장 금요일 날 밤에 열렸었고, 그리고 월요일 장이 열렸었는데, 월요일 그 전에 금요일 장은 좀 빠졌다가 월요일 장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월요일 장은 초반에는 좀 빠지고 시작했다가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이게 그렇게까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다라는 게 장 열리기 전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왜 지금의 중동 상황이 이렇게까지 펼쳐졌나를 보면은 그 예전에 중동에 미국이 많이 개입을 했을 때는 그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중동에서 이렇게 발을 빼게 되고 좀 더 과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여지가 생긴 거는 미국이 이제 자기의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은 중동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그 오일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는 데미지가 크진 않을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 빠진 부분들, 미국 시장이 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전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미국이란 나라의 특수성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이란하고의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악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고 약간의 포모성으로 이제 그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여기서는 작은 충격이 오더라도 분명히 데미지를 장이 받을 수 있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 그리고 자금들이 좀 마지막에 몰린 경향들이 좀 네.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일하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악재라고 했던 게 이란 악재를 꼽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벤트가 오늘 발생을 하면서 이게 장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보진 않는 쪽에서는 에너지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와서 꽤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 아침에 두 자릿수씩만 올라가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뭐 제일 그 탄력성이 컸던 메모리 주식들은 좀 많이 빠지게 됐고 네. 메모리 주식들이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코스피 지수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도 사이드카 떴습니다. 매도 사이드가 네. 떴어요. 네. 코스피 선물이 5% 네.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는 소식 예.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요. 예, 박시동 일단 평론가님.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쪽하고 자본시장 쪽하고 조금은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물 경기에 미치는 거랑 예. 자본시장.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전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일단은 뭐 중동에서 난 문제니까 유가 상승. 유가, 가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냐. 네. 직접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죠. 올라가면은 일단은 뭐 우리 같은 나라들은 환율에 영향을 주고요,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태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예, 뭐 에너지 수급 자체가 뭐 국가의 우린 경제 그 자체의 존립을 흔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리스크로 일단 상정해 놓고요. 네.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일단 우리 이 자본시장에게 미치는 영향의 요소들의 뭐랄까 주소 이걸 좀 제가 좀 예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위주로 한 이쪽과의 연결 효과 이게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좀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뭐 중국과 연결된 어떤 산업재, 뭐 중동과 연결된 뭐 원유 문제, 네. 또 우리나라가 어디에 수출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쪽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많이 링크가 돼 있다면요.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한 자본시장과 직접적으로 거의 링크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좀 질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자본시장만 따로 놓고 본다면 일단 엊그제 이틀까지 미국 시장을 좀 예리하게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가 어쨌거나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전에 환율도 그나마 1440선에서 여기에서 괜찮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어저께 다 1%, 2% 사이에서 약보합선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네, 않은 것 마감해 같은데. 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이 맥락을 보시면 비트코인도 다시 이제 빠지다가 69,000선까지 올려 붙여지는 상황에서 마감을 했고요. 금도 시장이 많이 불안하면 더 높게 뛸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안전자산 회기 장이니까 네. 1%, 1.4% 정도 올라가는 걸로 마감했고요. 은은 뭐 올라갔다 빠졌다 뭐 그냥 변동성만 좀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미 국채가 8bp 정도 올라가면서 좀 특이하게 상황을 마무리했거든요. 8bp 0.08% 예, 포인트. 근데 유가는 6% 네. 정도 오른 걸로 보이고요. 음. 자,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유가는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6% 정도는 올랐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가스는 카타르 가스전 하나가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가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유가나 가스 관련해서 이거는 실물에 확실하게 원인이 생겼어요. 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가 부담이 생길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기면 결국에는 인플레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면 안전자산 회기 심리가 세지면 달러랑 국채가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미 국채가 안 올라간 거예요 지금. 네.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본시장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문법이 아니고 원유, 가스 딱 원이 딱딱 떨어지는 이 실물 관련한 리스크만 자본시장으로 지금 전이돼서 어느 정도는 제한된 리스크만 지금 자본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미국 위주로 본다면요. 그래서 국채는 반응을 하죠. 원유나 가스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물가 상승 부담을 우려해서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본시장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제가 볼 때는 제한적 리스크 범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요거를 놓고 봤을 때 네.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오늘 많이 빠지거나 아시아 시장보다 특히 많이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조정의 어떤 명분이 마침 필요했다라든지 또 이틀간 있었던 일을 한 번에 맞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뭉쳐지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성이나 취약성이 좀 센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따로 보고 그것보다 넘어서는 정도의 공포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예. 네. 네, 저는 좀 시장은 좀 빨리 반응을 하고 있고 정치 외교는 좀 느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원래 시장이 제일 빨리 반응하죠. 근데 그 빨라지게 반응하는 정도가 그 팩트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유가나 가스를 같이 보셨을 때 유가는 한 10% 정도가 10% 좀 안 되게 올랐고 가스는 거의 40% 이상 올랐거든요. 혹시 그쪽에 그 걸프만 사진 혹시 있으시면 네.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걸프만을 보시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가 이렇게 네. 있어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가는 게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 저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호르무즈 해협이고 옆에 보시면 UAE가 있고 그 옆에 카타르가 있죠. 네. 저 카타르가 전 세계 가스 2위 생산국입니다. 근데 저 카타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서는 LNG 가스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스 쪽에서는 거기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향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향 가스는 아예 멈춰버렸기 때문에 한 40%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란이 하도 그 동네에서 협박을 많이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저 바레인 저쪽에 있는 유전에서 그 홍해 쪽으로 이제 동서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은 좀 우회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저 빨간 동그라미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거를 빨간 동그라미 오른쪽 아래쪽으로 좀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길지 않은 영역에 송유관을 만들었습니다. 5만 쪽. 네, 5만 쪽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뺄 수 있는 물량이 한 15에서 2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름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까 유조선이 들어오냐 마냐 그런 얘기했을 때 아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건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봉쇄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 지정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로이즈라고 국제 그 선박보험을 책정하는 그런 보험 조합, 보험사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사에서 내놓은 리포트들을 찾아보니까 이미 3월 1일부터 그쪽에 대한 보험이 아예 다 중단이 돼 있어요. 저 들어갔다가 무슨 일 날 줄 알고. 예, 그래가지고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선박을 카운팅을 해보니까 2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했는데 21척이 나오는 배였고 들어가는 배가 2척이어서 사실상 저기는 경제 차원에서 그 민간 차원에서 저기는 이미 봉쇄가 돼 있는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빨리 반응을 하게 된 거고요. 정치 외교가 좀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베네수엘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뭐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 베네수엘만 하더라도 네. 거기에 정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야당 지도자로서의 마차도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그런 사람들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게 마차도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럼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를 외쳤고 네. 근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정권이 안정적이면서 미국으로 변환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 외교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독재 전력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 혁명 수비대를 비롯해서 여기선 전혀 미국 쪽으로 움직일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수뇌부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구를 선택해서 친미 정부를 만들 것인가? 친미 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 잡은 권력층이 이란이라는 곳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혹은 야당은 원래 없고 네.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네. 친미를 해줄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미국 거죠. 말 잘 들어줄 사람이 네. 없더라.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가 좀 늦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는 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없고 오히려 팩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국무장관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런 거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들어간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는 봉쇄가 돼 있는 그 원유라든지 가스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는 아예 나온 단서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란이 몇 차례 뭐 이스라엘로부터 테러도 한번 당하고 뭐 여러 한 두세 번 정도 큰 뭐 나름의 타격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럴 작년 때마다 6월에 핵시설 때렸으니까. 예, 그럴 때마다 나름의 어떤 뭐 보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란 입장에서는 뭐 거의 뭐 지금까지 유사일에 가장 큰 공습을 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나름 보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부터 약 한 뭐 일주일 상간에 나름대로 이제 뭐 명분 내지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보복에 그칠 것인지 네. 그야말로 뭐 인근에 이 호르무즈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명분 삼아서 일대 있는 중동국들에게 뭐 더 큰 참전을 유도하든 뭘 하든 민간 시설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폭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면서 이를 키워서 중동 시계를 앞으로 안 보이게 할 정도로 큰 보복에 나갈 건지 네. 이거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 만약에 주변국들 때리면 그 주변국들 입장에서도 그 이란 편을 막 들기도 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민간에 대한 시설은 조금 목표한 게 아니다라고 한 발 빼는 멘트를 했습니다만 주민국들도 이제 민간 관련한 폭격이 계속 있으면 네. 우리도 참전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그 어떤 참전에서 어느 편을 들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대놓고 미국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확전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니까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까지 일단 리스크를 계속 한정적인 네. 방향으로 갈 건지 일이 점점 커질 건지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란 입장에서 그러면 민간 시설을 계속 건드리면서 노이즈를 키우는 방향으로 일을 만들 건지 네. 아니면 아예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키려면 카타르나 사우디나 이런 쪽에 국영 석유 시설이나 가스전을 직접 공격하는 이란이. 방향도 예. 있어요. 예. 그럼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중동 네. 불바다 근데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커진 게 한 4% 정도 아마 지금 하락을 한 것 같은데 4.5% 이렇게 커진 거는 우리가 이 중동 상황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보다는 지난 한두 달 사이 너무 급등한 것이 오히려 이런 큰 낙폭을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네. 마침 또 우리 시장이 이러한 악재가 없더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가
조금 컸죠. 쌓여 있던 예.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뭐 일부 이익 실현 더하기 이제 비중 조절 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안 그래도 조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 중 네. 그리고 개인들이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걸 다 받아내는 중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투심 전체가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 생기면 네. 매도세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커지는 상황이고 네. 받아주는 분들이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면 네. 다른 아시아 시장에 맞는 변동성보다도 원래는 정도 한 50% 정도는 가중해서 맞을 변동성이 수 있다? 생긴다라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오늘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그 부분과 공포심으로 투발되는 매도랑은 조금은 구별해 보셔야 수가 되지 있다. 않느냐. 네.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 시장 자체가 버텨내고 있고 다른 네, 아시아 네, 시장이 네. 버텨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향권과 영향이 아닌 부분 이걸 좀 구별해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이런 지정학 리스크 터지면 특히나 이제 중동 지역이면 뭐 달러 올라, 금 올라, 채권 올라, 그다음에 유가 올라, 네. 요 정도까지가 보통 세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오른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폭보다 더 오르진 않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요 정도로 아마 시장은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더 세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정프로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예. 만약에 이게 지금 이란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은 네. 장 초반부터 굉장히 폭락하고 시작을 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미국장이나 이런 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들로 시작을 했다가 예. 그 뒤에 이제 그동안 너무나 빠르게 올랐던 측면이 있고 혹시 신 기자님 마음 많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아. 네,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만약에 그 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수익률이 꽤 높기 한참 때문에 많죠. 예.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수익권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그냥 아유 또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뒤에 들어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그러면은 네.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 초반에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갔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심리들이 그 뒤에 이제 쏠리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벙커버스터 그때 공격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딱 핵시설을 정밀 타겟해서 벙커버스터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그대로 이란의 핵협상 카드로 넘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뭔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안 나오잖아요. 메시지도 안 나오고 이란도 지금 뭐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뭐 총동원령을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냥 무기나 몇 발 쏘고 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확전이 안 돼요. 이게 이전에 보면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을 때 그때 이란이 지원을 하면서 후티 반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리아 문제라든지 레바논 거기 헤즈볼라 이쪽이 굉장히 많이 괴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여기서 무엇인가를 동원한다고 해서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 그대로에서 이란을 정리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본 거는 올해 작년에 있었던 그 3만 명 정도가 희생됐던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네. 있었잖아요. 올해 초였나요? 작년이나. 그러니까 그 반정부 시위 때 충분히 분노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 이거는 단순히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시위가 났었는데 그 시위대가 이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시위대를 결집시켜줄 누군가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은 거기에 뭐 이란의 권력과 협상을 통해서 뭔가 정권을 바꾼다든지 아니 정권의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큰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있는 권력 수단이 없었다는 걸 너무나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뭐야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도 답이 없고 이란도 답이 없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도 옆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지 정도만 얘기하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어떤 더 큰 판으로 갈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의 힌트가 필요한데 그 힌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지켜보다가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네. 뒤에 들어왔던 자금 좀 불안한 자금 중심으로 해서 먼저 빠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정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약간 투매까지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예, 보니까 5%까지 지금 빠르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큰 틀에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제가 네. 쉬운 질문, 아주 거친 질문 하나만 좋습니다.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80만 원에 하이닉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네. 버텨요? 더 사요? 팔아요? 자, 일단
우리 하이닉스 주주께서는 어떤 선택을 이제 하실 아,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오를 거 조금 떨어진 지금 더 사야 되나? 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 5%씩 빠지니까 지금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요. 근데 지금 갖고 네. 있는 거를 팔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 갖고 있는 게 그래. 아주 여전히 작고 소중한 아이들이라서 여전히 수익권이긴 하죠. 수익권이긴 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여태 그 충격파에다가 너무 올랐으니까 잠깐 이러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상승 추세가 꺾인 건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걱정되긴 네. 하는데. 개미들은 그게 제일 궁금한 네,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 참 전쟁 중에 이런 말 하기가 외람돼가지고. 네, 그럼 거기에 그러면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의 대답은 뭘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사실은 딱 부러지는 흐름이 안 잡힐 때는 네.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원칙은 뭐예요? 예, 원칙은 본인이 처음부터 설정했던 손절 라인에 도달하면 팔아야 됩니다. 설정 안 했어요, 저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5%든 10%든 정해 네. 놓으셔야죠. 아, 지금 정해야지. 아니 지금이라도 간다 해야지. 계속 간다들 그러시길래 아니, 아니, 뭐 정해놓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라고 아니 생각했죠. 손절. 예. 어떤 상황에서도 손절은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예. 네. 그럼 들어가야 될 상황이냐?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항상 이제 떨어질 때 들어가기보다는 상황이 정리되고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근데 늘 저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이야.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 지금 제일 쌀 때라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 성급하게 마음 먹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쵸, 성향이 워낙 또 시장에 다르시니까. 대응하는 네. 성향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이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거다라는 건 대체적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말 근데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냐, 이 정도에서 사고 이 정도에서 팔고 이거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냐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항상 경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얼마 전부터 전문가분들이 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곽상준 대표님 오셔가지고 네. 지금 이 정도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장도 좋은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고점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네. 비중을 늘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펀더멘탈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름이 메모리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크로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살고 있는 것들은 빅테크들의 영역인데 거기는 유가구의 주가 연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네. 유가가 진짜 매크로 경제,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 뭐 오일 쇼크가 나온다, 뭐 이런 거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AI 데이터 센터들은 그런 매크로 변수에 원유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장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뭐 이란이 저희 메모리 반도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또 뭐 어차피 그냥 안 보고 있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들의 심리인데 올라갈 때는 하루에 2번씩 3번씩 열어봅니다.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면 잘 안 열어보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 더 열어보지 않아요? 안 열어봅니다. 열어봐요? 처음에 한두 번은 열어보는데 아, 그다음부터는 너무 못 힘들어서 못 열어봅니다. 열어봐요. 아, 그게 창이 언제까지는 계속 파랗다는 게 이런 보냐면 거구나. 내가 아이고, 예를 들어 답답한 소리 안 해. 진짜. 10,000원에 샀잖아요. 네. 근데 15,000원이 됐어요. 근데 떨어져. 11,000원쯤 오면 그때는 계속 봅니다. 내 본전까지 올 때까지. 근데 내 본전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이제 닫습니다. 닫아요. 아. 네, 그때부터 닫는 회피하는 게 거구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다. 제가 정확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요거 하나 하이닉스 또 100만 원 깨졌습니다. 아, 예,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큰 돈이 들어가 있는 지금 ETF 자금이나 아니면 네. 연금, 기금 뭐 이런 큰 자금들은 요런 시기에 뭔가 법칙이 액션을 하냐? 있어요. 예. 아, 그 정해진 룰대로 아마 사고 팔고 하지 네, 않아요? 룰대로 갑니다. 어. 그 ETF가 맨 처음 정해놓은 그 룰. 대체로는 아마 비중 어쨌든 좀 줄일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개인 문제만 조금 말씀 좀 네. 더 드리면은 네. 뭐 이제 개인들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고수 개미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뭐 가치 투자를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개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원칙 투자를 얘기해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이런 장을 하시고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0에서 출발해서 40이 올랐어요. 근데 마이너스 40까지 가는 걸 내가 버텼잖아. 그러니까 기다렸더니 결국 40이 됐으니까 0에서 마이너스 40이 됐어. 참았잖아. 기다렸더니 40이 됐어. 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결국에는 40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에 팔고 마이너스 40을 확인하고 마이너스 뭐 그때쯤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올라갔으면 40번 게 아니라 70번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기다렸다가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하기 빼기 해봐도 남는 길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뭐 저 우리 신 기자님처럼 근데 고점 대비 10이 빠졌어요. 그럼 이거 원칙적으로 손절이거든요. 그래서 손절해. 더 빠져. 그럼 잘 손절한 거죠. 근데 손절 라인 치고 다시 올라가. 네. 한 5% 정도 더 내가 그 약간 손절 치고 다시 올라가는 걸 타이밍을 못 맞췄어. 그 정도 감수하고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약간 마음에서는 좀 손해 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어쩌면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있었을 수도 있는 그 리스크를 내가 지진 않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시면 어떨까 하는 이제 조언 우리 박신우 그리고 사람 마음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자본시장의 흐름이 빠지는 애는 더 빠지고 네. 오르는 애는 더 올라요. 근데 우리는 빠지는 애는 싸다고 사고 싶고 오르는 애는 비싸서 안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나의 거래 상대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뒤집어 보면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 정도 내려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더 내려가기 때문에 먼저 파는 게 맞는 거고 네. 오를 때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더 올라가니까 더 좀 늦게 사도 괜찮다는 얘기를 박시동 평론가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는 나는 왜 그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사람이구나. 그치 인간 본성이에요 그게. 네. 네. 인간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그렇죠.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거라. 돈을 버는 거고. 네, 그래서 원칙을 세워놔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원칙을 왜 세우냐면은 우리가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지킬 거면 원칙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예. 자, 여튼, 다만 이제 네. 증시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 큰 공포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시 정리하면 현재 우리 시장의 이 질적인 변화가 끝났기 때문에 예전 같은 시나리오대로 분석되지는 않을 거다. 미국 영향이 큰데 거기 시장이 아까 권 기자님 말씀처럼 미국이 원유 때문에 불안하고 뭐 물가가 폭등하고 미국장이 빠지고 하면 우리도 연동을 받겠지만 미국이 일단 버텨내고 있고 우리는 그쪽과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는 사실까지는 받아들이되 그다음에 이제 원유나 가스 같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큰 폭의 어떤 변동성이 생기면 이번에 당국이 이 지난 휴일 새 그나마 좀 빨리 발표한 게 증시 안정기금 100조 이상을 네. 대기 중이다라고 해서 뭐예요, 근데? 어디서 나는 10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조가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시장에 뭐저 금고에 100조를 쌓아놓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증권회사 이런 쪽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미리 사실은 내 평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호루라기 불면 돈 내야 돼라고 해서 확보해 놓은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 범위를 세게 잡은 거죠. 예. 이번 사태가 워낙 클 수도 있으니까 평소 같은 경우는 뭐 10조, 20조 단위로 일단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내는데 100조 단위로 메시지를 내는 거 저도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충분히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정부가 세게 이 시장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여내고 있으니까 장이 아예 뭐 망가지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셔도 이게 되지 않나. 정부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박시동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또 그대로일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100조 플러스 알파라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파이프라인들을 그대로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100조냐 그러면은 100조가 주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아 100조라는 맞아요. 숫자가 주는 안정감. 네. 근데 이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돈을 못 갚겠다 싶으면은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 빌려주면은 누가 나는 여기서 받아가지고 저걸 갚으면 그걸 받아서 또 다른 데 갚고 이 받은 사람이 또 갚고 있고 쭉쭉쭉쭉쭉 갚으면서 돌아가는 게 신용시장인데 특정하게 누구가 안 갚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빌려주고 하면 다 경색이 돼버립니다. 연쇄적으로. 예, 그러면은 네. 시장에서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누가 안 갚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갚아줄게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조 있으니까 다 덤벼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시장 경세 다 막아줄게. 채권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니네 걱정하지 말고 서로 매매해.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때 그 취재했을 때도 100조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는 꼭 정부가 이걸 갚아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끝까지 지켜낼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캐피탈콜 형식으로 콜 하면은 내보낼 수 있는 형식으로만 주더라도 누가 갚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용시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시정 안정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큰 금융위기까지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선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진짜 중동에서의 문제일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이스라엘 국내 정치적인 문제일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혹시 미국 정치 내부적인 문제라 그러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미국 정치 내부라고 하면 트럼프가 본인의 뭐 지지율이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선택. 예,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지난주엔가 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겹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 이슈가 있었고 네.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미국 전문가가 했던 얘기가 공 기자 지금 관세는 우리나 네.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 미국에서는 관세 별로 크게 이슈 안 돼. 그러면서 앱스타인 그러니까 예. 일단 국회에 가고 얘기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는 게 하나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의회에 나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란의 이 핵협상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겹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일단은 지지층 결집해 가지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이란을 공격했을 때 민주당이 포지션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란 인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딱 쳐버리면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미국이 의외로 에너지 수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에너지 문제가 생긴다는 게 미국한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예.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동의 문제가 미국에 타격을 준다라기보다는 이전에는 분명히 계산 아까 그 신혜영 기자께서 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 뭐 지금 이게 전쟁 났는데 뭐 돈 얘기하고 그렇게 좀 그렇지 않냐. 네.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야 그러면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네. 우리한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원래 이란에서 나오는 그 호르무즈 해협 건너서 나오는 원유는 상당히 중국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근데 파이프라인 러시아에서 좀 땡겨오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또 미국을 건들기에 지금 정상회담을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중국은 또 그 자체로도 거기에 그 뭐죠 양해 가지고 뭐 하나 전인대. 있는데 전인대. 네, 전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러니까 외부의 뭔가에 개입하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고 미국에다가 척을 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 이게 진짜 이란과 미국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이 각각의 내부 사정들이 그냥 각각 따로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뭐 주가 얘기도 좀 해봤고, 그 원인이 전쟁의 원인이 이 공습의 원인이 뭐냐는 얘기도 좀 해봤는데 혹시 그 우리나라가 중동과 이 경제적 교류하는 건 당연히 우리 원유 사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출을 하는 것도 있긴 있죠. 뭐 예를 들면 가전이라든지, 네. 네. 어떤 것들 주로 좀 많이 있습니까? 피해를 입을 중동에서 만한? 갤럭시 점유율이 36%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중동에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가전도 마찬가지고 삼성, LG전자가 1, 2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거기 뭐 공조,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아마 냉장고, 가전 이런 것들 많이 팔 텐데. 네. 그분들 그 부르카 쓰고 니캅 쓰고도 불닭볶음면 맛있게 드십니다. 아, 그렇죠. 또 라면도 네. 그냥 하랄푸드로 다 만들어서 네. 보내요. 아, 두바 그래요? 두쫑쿠도 역수출돼서 드시고. 아, 그래요? 네. 아,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아, 요것도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그래서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면 네. 원유나 가스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한 7개월치 정도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네. 일단은 안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해석도 조금 분분하긴 해요. 이게 진짜 일평균 사용량의 곱하기 7개월치냐 그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국가적으로 보면 비상 상황이 생기면 네. 사실상 일상생활 중에서 이제 낭비되는 부분은 다 차단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비상 상황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꼭 필수적인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가 7개월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진짜로 보면 위험한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건 진짜 그 정도 수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네. 그야말로 뭐 거의 3차 대전급으로 문제가 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유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되 아직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석유 관련한 배가 나오는데 가장 큰 거는 중국, 한국, 일본 이쪽
동아시아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한테 지금 가장 기댈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고 우리랑 일본과도 뭐 굳이 척질 일은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유 관련한 불안이 정말 현실화될 거냐, 요거는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는 조금 피곤한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랑 상관없어도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당연히 이제 강달러로 가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2 정도 일단 하루 만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이 뭐 10원, 20원씩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한동안 1420선까지 낮아졌던 환율이 50선 이상으로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환율 문제 하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동 관련한 무역 그 자체가 우리한테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항공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역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없죠. 그쵸.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반도체 말고 다른 측면에서 소비자라든지 푸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거 중동 관련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관련해서 조금 주춤할 수 있는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그냥 아주 순수하게 예측의 측면이니까 너무 부담 안 갖고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증시의 조정 폭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세요? 만약에 지난 뭐 금요일 정도가 고점이었다고 친다면 6,300점이 아마 고점이었을 거고 거기 고점 대비 어느 정도가 아마 이 사태를 맞은 물론 이제 앞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뭐 정확히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인 조정폭 어렵죠? 그냥 뭐 아무 숫자나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한 5,800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5,800. 오. 그럼 한 5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거 아무 숫자나 한번 찍어주신다면 네, 뭐 저도 그 선까지는 그 정도. 예, 왜냐면 저는 사실은 뭐 6천선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사실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네, 오전에 조금 밀리는 걸로 봐서는 네. 약간 이제 투심이 조금 진정되는 기간까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거 지금요?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증시는 근데 이제 뭐 알 수가 없네요. 굳이 네.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급변한 국제적인 분쟁 사태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때마다 사실은 3개월 후, 6개월 후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어떻게 됐나 이런 다 통계는 올랐어요. 다 있습니다. 네. 다 극복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격이 뭐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예금으로 굴리다 ETF로 돌렸다가 지금 하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팔았다 그래봐요. 그럼 그때 그 ETF 하시던 돈이 그 돈을 다시 예금에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증시 대기 자금으로 가지. 네, 거의 성격들이 좀 그런 성격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진짜 뭐 중동의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가 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동향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에너지 가격 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 시황에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그게 좀 구조적이거나 금융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조회수 뽑으려면은 더 세게 말씀드릴까요? 그러지 마요. 흥남권 예. 얘기할까? 맞아요. 흥나게? 지금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자본시장 쪽이랑 지금 에너지 문제랑만 구별해 놔도 대단한 공포심은 없어질 건데 에너지 네. 문제는 확실히 있으니까 그것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에너지 문제 중에 가장 크게 사실은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에요. 우리는 잠깐 물동량이 멈춘 상황이지만 중국은 실제로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쪽에서 원유를 많이 끊기는 가져갔었는데요. 거죠, 그쪽이. 베네수엘라에서 한 축이 끊기고 지금 네. 이란에서 한 축이 끊기는데 그럼 중국이 그럼 작살 나느냐라고 봤을 때 중국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 러시아랑 또 갑자기 친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미국은 또 그러면 4월 회담을 앞두고 니네들이 러시아랑 친해지다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러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면서 이 문제를 세계적인 분쟁으로 키울 거냐? 네. 그럴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보고서를 아침에 되게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 중에 그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영향을 받는 나라를 일단 네 군데로 봤고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봤는데 네. 제일 높은 데가 일본이었어요. 그 비중 쪽에서 제일 높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중국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랬던 게 제가 아까 봤던 게 이제 제로 카본 관련한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게 전력화가 그러니까 전기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상당 부분들을 전력으로 보급받고 있다라는 게 좀 상대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덜 받는다. 네, 네, 이게 네.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 같은 경우는 그게 원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잣대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전에 잣대를 가지고 중동을 볼 때는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팩트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옛날에 했던 고민들이 이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고 나면은 진짜 뭘 걱정해야 되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것 원유 같아요.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네. 마침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끝났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계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난방유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그렇죠. 거.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또 유로 자금인데요. 맞습니다. 유로 입장에서는 러시아 원유랑 거래를 끊었거든요. 그럼 이제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가스가 굉장히 지금 40% 이상 오른 상황이고 에너지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제 유럽이 동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나마 동절기가 끝나가고 있어서 네. 아직은 조금 버틸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아마 그 충격을 좀 상쇄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중동 상황, 중동의 사태에 대한 영향까지 한번 쭉 짚어봤는데 아주 크게 많이 걱정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이후에 또 뭐 지상군 투입한다든지 하여튼 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좀 그렇다는 거고요.